플라이트 클럽으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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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민족의 명절 네. 추석이 다음 주입니다. 올 추석 계획. 네, 오늘 좀 맏며느리랑 어머니와 함께? 아니 그 집은 그 추석을 그 가족과 함께 보냅니까? 아, 저희는 뭐 바로 옆집이어가지고요. 바로 옆집입니까? 아하. 걸어서 한 10분 거리라서. 오. 그리고 어머님 댁에 있는 게 전 편해요. 아 그래요? 모든 걸 다 해주시기 때문에. 혹시 방송용 멘트는 아니시고? 아니고요. 네.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시월드를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방자 며느리라서. 예? 방자한 며느리라서. 요즘에 그 이것도. 며느라기들이 고민이라면서요. 네? 어머님이 그냥 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그 플래카드 써 붙여 있는 것처럼 내려오지 말거라 이렇게 차라리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네. 방역 당국에서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어머니 아버님 말씀이 없으신지 아니 내려오란 얘기죠 뭐. 내려오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로 간다 그러던데. 예, 강원도도 지금 만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며느리들이 입장이 되게 곤란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저는 이제 그 시댁이 바로 옆이어가지고 예. 네. 그래서 어머니가 그냥 자라고 하면 전 자고 예. 늦잠 자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큰 문제는 없어요. 아 그래요. 아주 훌륭하신 시어머니인데 네. 세상에 뭐 그런 시어머니가 얼마나 있을까 싶기도 하고. 확인시켜 드릴게요. 다음에 아 궁금하시면. 알겠습니다. 예. 아 그러면 그 어디야? 그 친정은 부산. 네, 근데 아. 이번에 부산은 아빠가 못 내려오게 하셔가지고, 네, 그래요. 그 다들 그렇게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아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이번에는 좀 패스하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그래요. 아 우리 저 정상근 동진 추석 계획이. 뭐 저도 이미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 애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그래요. 저도 저희 시어머님이 애를 봐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접종을 최소화하기가 좀. 네. 아 그래요. 우리 저 정동지가 사는 곳은 장기동. 네, 장기동. 장기동. 인천시 장기동. 네, 김포 장기동은 좀 다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 장기동이 거기가 이제 경희 누나가 지나가는 그쪽이고 네. 장기동은 말하자면은 사파리 같은 동네입니다. 사파리 문을 여는데 그 앞에 곰이 자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운하가 지나가긴 지나갑니까? 아, 그럼요. 네. 아, 그래요? 운하가 가끔씩 지나갑니다. 악어하고 부딪혀가지고 네. 아 그래서 좀 시끄러운 적이 몇 번 있긴 있습니다. 저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야 됩니다. 왜요? 곰이 깨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 저 정상근 동지의 아내 되시는 분이 아침에 이제 딱 그 물을 그 접시를 씻고 이제 물을 내려보는데 물이 안 내려가는 거야. 봤더니 하수구에 코브라가 있는 거야. 나가 이 새끼야. 네. 이렇게 해가지고 코브라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물이 나옵니다. 아 그래. 네. 장기동은 정말 우리 저 정말 자연 생태 보존 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요. 주민분들이 화가 나시겠네요. 자 근데 그래요. 뭐랄까요? 하여튼 저희 동네가 좀 약간 좀 특이해서 그 뭐죠? 하여튼 번화가가 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어, 진짜요? 그래요? 네. 보통은 다들 개발됐으면 하고 많이들 그러시잖아요. 네, 오히려 뭐 지하철 뭐 지나간다는 얘기 나오니까 뭐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긴 하지만 근데 뭐 카페 같은 데 보면은 뭐 시끄러워지는 거 아니냐. 저 지나가다가 지난번에 저기 기린이 그 전봇대 걸려가지고 네. 아우 기절을 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네네.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직 음식도 안 먹는데 양념이 이렇게 메시지를 조미료 겁나 세게 치고 네.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그 기린 이번에 추석에 고향 간다고. 얘기가 통하시는 건 아니죠? 아, 네네. 네, 그래요. 아니, 눈빛만 보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네. 아드님은 사자가 키웠어. 사자가. 네. 예. 라이언 킹이군요. 저희 아들 이름이 정글북입니다. 자 장기동 여러분 인천시 장기동 많이 기억해 주시고 거기 네. 곧 올라갈 거예요 땅값이. 사자 그래요? 요지부동인 그 땅값이.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아 우리 저 KOD님은 코브라와 사는 코주부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70년대 개그를 네네. 이제 구사하고 계시네요. 예. 방금 하신 것도 21세기 개그는 아닌 것 같은데. 생태 개그. 네, 생태 개그. 네, 생태 개그. 녹색 개그. 네. 친환경 개그, 친환경 개그. 친환경 개그. 자, 여러분들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광고 들어가기 전에 하나 좀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어. 김용린이 이사장으로 있는 평화나무에서 이제 곧 언론 비평 신문을 창간합니다. 어. 네, 그래서 무엇으로 할까 그동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네. 몇 가지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우리 평화나무 회원들께 그 후원 회원들 말고 그 이제 의결권 있는 정회원 한 50여 분께 저희가 문자를 보내가지고 이거 어떠냐라고 여쭤서 승인을 받았고요. 오늘 드디어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어.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뭐 미디어를 갖고 뭐 미디어 실업 뭐 이런 것도 생각해봤고, 예. 근데 실업은 좀 웃기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다가 뭐 그래서 멋진 외래어, 라틴어, 그리고 뭐 히브리어, 뭐 히브리어까지. 그리스어, 그리스어. 뭐 이런 것까지 다 생각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먹물들이 하는 짓이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쭉 누워서 생각을 해봤죠. 저널리즘의 어떤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그런 미디어 비평지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예. 뭔가요? 자,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자, 새 미디어 비평신문 평화나무가 만드는 미디어 비평신문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띄워주시고 키워주시고 세워주시고 뒷받침해 주실 미디어 평론지 이름 저널리즘. 저널리즘. 네. 그 저널리즘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널리즘. 저널리즘을 처음 알려준 분이 바로 우리 정상근 기자였어요. 저널리즘보다 사람들이 기사는 공세 필봉. 그렇죠. 예. 조공세 필봉. 예. 기사는 뭐 정철웅 기자가 쓴. 네. 아이고 그 이름에 있던데 정상근 기자도. 저는 이제 그 번역을 조금 도와줬던. 번역을? 네. 번역까지 할 줄 압니까? 이제 한문을 좀 할 줄 알아가지고. 그러시구나. 그때 이제 뭐 그 옛날 신문, 옛날 1920년대 신문이니까 한문이 좀 많아가지고요. 그쵸. 그때 저랑 그다음에 중국어과 출신의 그 경영기실 직원분 이렇게 해서 같이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거를 갖다 쓰시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널리즘. 원래 저널리즘인데 저널리즘은 현대식으로 이제 발음하는 거고. 이제 현대식 이름인데 1930년대 저널리즘이란 말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는 처음에 저널리즘. 구라파랑 비슷한 거군요. 그렇죠. 옛날에 이제 뭐 모던 보이 이렇게 썼잖아요. 네, 맞아요. 글씨를. 그런 식으로 이제 저널리즘 이렇게 썼던 거죠. 생경하긴 한데 재밌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많이 있었어요. 뭐 미디어 비평지가 우리나라에서 저널리즘이 3번째고 그 앞서서 철필이라고 있었나요? 철필. 철필이 있었고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앞에 또 뭐 하나 있었는데 아주 평이한 거 뭐 신문 논평인가 뭐 그런 거였는데 이제 저널리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저널리즘 한번 이야기하면 2번 다시 잊기 쉽지 않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널리즘으로 여러분들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널리즘 제호가 굉장히 모더니티합니다. 맞아요. 잘 살려가지고 저널리즘으로 여러분들께 참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즘을 노린 것 같다고. 네. 혹은 뭐 쩐내가 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쩐내가 나지요 사실 우리나라. 이렇게 1920년대 잡지입니다. 그래요. 쩐알리즘. 레트로 완전 레트로네요. 이렇게. 예. 그래서 한번 보여주세요. 저널리즘 우리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자 여러분 저널리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주 고급 필진, 저급 필진은 다루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이번에 글쓰기 틀렸네. 빨리 이제 기량을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쓰는 거야?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운영 어떻게 하냐? 뜯어내야지. 응? 옆에 계신 분한테요? 뜯어내야지 뭐. 또 구독해야 돼.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평화나무 후원회원께는 기존대로 무료로 보내드리고 구독 회원이 또 있습니다. 원래 그 신문 자체는 이제 무가지로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무료 신문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또 이제 구독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분들께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널리즘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멋들어진 딱 읽었을 때 내가 이런 신문을 읽는 훌륭한 사람이었단 말이지. 이런 자부심과 자긍심이 들게끔 여러분들께 좋은 신문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쌀이제님 수전노한테 앙금이 또 남아 계시네요. 수전노들한테
뜯어내는 도사입니다. 예. 수전노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다 뜯어내는 법이 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심지어는 우리 고기춘 실장님도 구독 회원으로 저희가 모실 기회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신문 들고 쫓겨날 것 같은데. 네. 자, 오늘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이면 항상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뭡니까? 송편이죠. 네. 네, 송편을 또 여러분들께 진상합니다. 어. 이거 송편 따로 빚지 마시고 이런 어려운 때에 송편을 빚으면 또 얼마나 고되고 그렇습니까? 또 그렇습니다. 자, 이 송편은 시키세요. 네. 자, 추석 명절을 대표하는 음식 한우도 있고 사과, 배 등 햇과일도 있지만 송편이 빠지면 섭섭하죠.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송편을 빚기도 힘듭니다. 아하. 자, 그렇다고 송편을 안 먹는 추석으로 보내는 건 또 서운하잖아요. 또 추석에 대한 예의가 아쉽죠?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김용민닷컴에서 떡미당의 송편 4종 선물 세트를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간편하고 푸짐하고 저렴합니다. 네. 자, 떡미당 송편 4종 선물 세트는 100% 국내산 쌀로 만든 송편입니다. 네. 우리 땅에서 자란 쌀쑥. 쌀쑥이 아니죠. 예. 쌀과 쑥. 쌀쑥이란 게 세상에. 쌀수. 예. 네. 저 쉼표를 안 해놓으셔가지고 네. 예, 쌀쑥인 줄 알았어요. 자, 우리 땅에서 자란 쌀, 쑥, 단호박, 자색고구마, 홍국살로 알알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빚어서 맛도 좋은데 빛깔이 참 곱습니다. 네. 아우, 광채가 나요. 너무 빛깔이 탁월해가지고. 예. 자, 떡미당에서 만드는 모든 떡은 산물을 원칙으로 합니다. 무인공색소, 인공색소. 무첨가제, 호호. 무유화제. 네, 오. 그렇습니다. 인공색소나 첨가제를 쓰지 않는 업체는 꽤 많지만은 유화제를 쓰지 않는 업체는 많지 않아요. 네, 떡의 탄성을 좋게 만드는 유화제를 넣지 않은 투박한 맛인데 네네. 몸에 건강하다는 자부심으로 아하. 떡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가격 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떡미당 송편 4종 선물 세트는 하얀 송편, 오색 송편, 깨모시 송편, 동부 모시 송편 이렇게 각각 500g씩 2kg에 28,000원입니다. 동부 모시 송편, 그 서부 모시 송편도 있네. 남부 모시 송편 이거 출시가 됩니다. 네. 북부 모시 송편 만들었다가 종북으로 몰려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고려를 치렀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네. 동부 모시 송편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자, 28,000원. 아, 세상에. 오. 예. 2kg인데 28,000원이에요. 28,000원이면 뭐 이번 추석 아주 풍성하게 보내겠네요. 그쵸. 케이크 하나 값도 안 되잖아요. 생일 그러니까요. 케이크. 예, 그죠? 케이크 네. 하나 값도 안 되는데. 그래요. 너는 바람님 10,000원 보내셨어요. 민주당은 검찰청법 4조를 삭제해서 수사권을 박탈하라. 겨우 10,000원 보내놓고 이걸 희망사항이라고 네. 바라는. 네. 다들 저희가 있으니까 저희가 무슨 돼지머리 같은 모양입니다. 10,000원 하나 이렇게 꽂아놓고 소원비시고. 아이, 수전노들 정말 너무하네. 10,000원이 뭐야, 10,000원이. 나 정말 참. 너 방송할 그 의욕을 잃어버리긴 해. 예. 네네. 자, 그래요. 자, 김용민닷컴에서는 송편 4종 선물 세트를 압도적 최저가에 공급합니다. 송편 세트 외에 앙금절편. 이 10,000원 보내서 지금 앙금이 막 쌓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앙금절편, 리얼 인절미, 오메기 떡도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송편 빛깔 보세요. 이게 네. 무슨 녹색인데도 맛있겠네요. 이게 일단 이게 겉이 맛있습니다. 제가 먹은 건 깬데, 맛있네. 맛있네. 어디서 뭐 교회에서 그랬을 거예요. 뭐 교회에서 왜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추석 송편 빚기 뭐 이런 거 하잖아. 네. 야, 그게 뭐냐 이게? 맨날 깨 들어가고 이거 뭐야 이런 거? 콩. 콩? 콩 말고 이거 절편 같은데? 이거 뭐라고 그러지? 안 해요? 이거 그냥 앙금이 나오지 않나요? 앙금. 네. 이거는 너무나 구태의연하다. 응? 그래서요. 21세기의 호합인데. 왠지 그래서 네? 이 퓨전 음식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김치 만두 손을 송편에. 속편에 그 설날과 추석의 만남 해가지고 퓨전 음식. 제가 웃었던 거는 어떤 분이 10,000원은 좀 심하지 않냐면 1,100원을 보내셨어요.
레드형님이 11,100원 누구야? 18만 원. 오 진짜? 응. 아유 레드형님 감사합니다. 18만 1,800원도 줬습니다. 예 그래요. 응. 아까 1,100원 보내셔가지고 누가 900원을 보내셨어요. 11,000원 채우라고. 아, 뒤에 끝자리 맞추라고. 네. 이것들이 갖고 노네 우리를. 그래요. 어때요? 만두소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맛있을 것 같은데 쑥하고는 안 어울릴 것 같고 하얀 송편에 하면 근데 그건 송편이 아니고 만두 아닌가요? 그러니까 만두죠 그거. 그게 만두잖아요. 이 교회 교회에서 참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그 여학생들을 만날 공간이 그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기상천외한 그런 발상. 그래서 요리 대회가 또 있었어 1월에. 아, 그때는 별걸 다 하셨네요. 네? 교회에서. 교회에서 요리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된장 떡볶이를 한번 만들어 보려다가 된장 떡볶이요? 개망했습니다. 네. 그래요. 정말 맛있네. 이거는 왠지 이게 이게 무슨 이 떡을 뭐라고 그럽니까? 별편이요. 절편. 네. 절편에다가 팥을 넣었어요. 와, 이게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런 떡을 좋아합니다 저는. 근데 옛날에 그 추석 때 송편을만 빚으면은 어릴 때는 깨가 제일 맛있어가지고 예, 저도 깨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깨를 항상 먹고 싶었는데 깨는 사실 얼마 안 되고 몇 개 안 되거든요. 누군가 콩을 넣어가지고 이게 콩을 많이 먹었었는데 그때마다 참 슬펐습니다. 어릴 때 그렇지, 콩 싫어하잖아요. 송편에 깨가 들어가야지. 이게 무슨 콩이 들어가면은 그 희롱당한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이 떡미장에서 파는 이 오색 송편은 다 깨가 들어있네요. 진짜 거의 다 깨네요. 맛있네. 맛있습니다 정말. 우리 동기 형 네. 추석에 뭐 하세요? 추석에 간단하게 지내고요. 뭐 또- 차례나 이런 건요. 그쵸. 왜냐면 저희 원래 부모님이 올라오셨는데 못 올라오시고 청주에 계시는데. 코로나 때문도 그렇지만 건강이 워낙 안 좋으셔서 연세가 이동하기 있어서. 어려워요. 아이고. 그래서 저희 부부끼리 내려가야지 뭐. 아니 못 내려가고요. 아하. 저희 집에서 간단하게 하고 간단하게 모든 걸 다 사서 하고 차례도 간단하게. 네. 네. 그다음에 대망의 연휴 때 10월 2일에 양꽁이가 들어옵니다. 아이고 세상에. 뭐가 들어요? 10월 2일에 집사가 되는데 집사. 집사 집사가 되는 거예요.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네. 양꽁이가 들어옵니다. 양꽁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냉꽁이가 아니라 양꽁이. 양꽁이. 양이 꽁이. 이게 아기 고양이를 이렇게 또 영접하세요. 너무 귀엽긴 하던데 그러니까요. 키울 자식이 없어. 뒤치다거리를. 집에 2명도 뒤치다거리하기 힘들어가지고 좀. 사람 기르기도 어려운데. 그래요. 한 명은 제 새끼고 한 명은 다른 분이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 보시 이게 맛있네요. 이거. 절편이요. 앙금절편. 약간 차갑게 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안에 앙금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고우님 10만 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기 누구야? 많이 보내주셨네요. 천촌문중 10,000원. 네, 안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조종은 아무나 하나 5,000원. 다시 놀리지 마세요. 네, 이건 스윗 드림 4,900원. 너 나가. 이게 무슨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약 올리는 거. 5,000원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나는 거죠. 4,900원 원이 뭐야? 4,900원이. 예. 자체 부하 시세 뗐어. 앞으로. 아이고 우리 김TH님 저도 아기 길고양이 입양한 지 일주일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헨지님 30만 원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만 좀 남아 있으면 안 되나? 어우, 이렇게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분 추석으로 한번 쏘시는 건가요? 오. 그래요. 아유 너무 맛있습니다. 네. 잘 나왔어요. 진짜 맛있네요. 여러분 떡미당에 송편 4종 선물 세트 많이 구매해 주시고 위에 2kg을
하얀 송편, 오색 송편, 깨모시 송편, 동부모시 송편 해가지고 500g씩 곱하기 넷 2kg 28,000원. 28,000원. 세상에 어디 이런 가격으로 이런 훌륭한 고퀄에 응? 그쵸. 네, 그리고 이런 사실 떡을 먹을 수 하려고 있겠어요. 그러면 되게 손이 많이 가요. 집에서. 아니 이게 네. 유화제를 안 넣으셔서 이제 투박한 맛이라고 하는데 맛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둥글둥글하게 기름 맛이 별로 안 돌잖아요. 아, 그래요? 맞아요. 네. 내가 봤을 때 쩌날리즘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 제호를 지금 쩌날리즘으로 하니까 많은 분들이 쩐을 막 아 저도 처음에 원래 쩐을 쫓아가고 모르고 있잖아. 그래서 다 돈을 얘기하시는 줄 알고 어떻게 알았지? 아, 쩐이 필요한 건가? 쩐이 필요하지. 응? 다 먹고 살라고 하는 짓이지. 응? 아니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운영할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 사회 운동으로 하시는 거니까. 다 사명감으로 합니다. 어떤 분들이 지금 정말. 계속 환불 가능하다고 환불 네, 30만 원 투척하신 분에게 빨리 환불하라고. 아 환불하라고. 저기 뭐야 블록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환불리즘 얘도 좀 빨리 정리를 해주세요. 자 떡미당 송편 4종 세트 방송 중에 네. 계속 먹읍시다. 예. 네. 관훈 라이트 클럽 지금부터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할 텐데 오늘 우리 민동기 형님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 우리 언론들 보도를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선택적 정의 이런 지적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 양상이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요즘 들어서는 좀 지나칠 만큼 그런 경향이 좀 심해진 것 같아요. 노골적이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된 의혹의 그 보도량하고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을 보도할 수 있다라고 일단 전제를 했을 때 그러면 뭐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지금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 언론들이 어느 정도 제대로 보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고발 사건 고발인만 주구장창 지금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고 진고령 5번째 같아요. 네, 언론 일곱 보도 번 받았다는 것 같던데요. 네. 언론 보도 자체가 없어요. 아, 네, 그리고 윤창현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네. 삼성 사회이사 출신. 그 이해충돌 관련해서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그거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는데 한 개례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 사안 자체도 보도 자체가 없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택적인 어떤 그런 정의, 언론들의 어떤 보도 경향 이런 게 굉장히 심한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이슈인데 한 가지 잊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이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11월에 네. 지금 9월 중순이잖아요. 그러면 추석 연휴 끝나면 10월 초고 그러면 11월은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MBN에 대한 총편 재승인 심사가 있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문제는 이 종편 재승인, MBN에 대한 재승인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 없고 그렇죠.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관심도 예전만큼은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그럼 별로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고요. 어느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냐면 최근 들어서 이 MBN과 관련해서 특히 장대환 매경회장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이 하성수 세금 도둑 잡아라 공동대표거든요. 이분 혼자서 완전히 지금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최근 들어서 제기된 의혹은 일단 그 MBN 그 장대환 회장 같은 경우에 지난해 검찰에 고발이 돼서 회장직은 사임을 했거든요. 그랬죠. 근데 매경 미디어 그룹 대표이사 회장이 계속 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미디어 그룹 회장직. 네, MBN 회장직만 사임을 했고요. 네. MBN의 그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네. 매경 미디어 그룹 대표이사직은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회장직도 뭐야 그게?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혼자 이야기해. 그렇죠. 차이가 없죠, 제가 봤을 때. 그렇죠.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그 MBN 회장직을 대표이사 회장이 퇴직하면서 36억 퇴직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성수 대표가 민중의 소리에 직접 글을 기고하면서 이게 알려진 그런 내용인데 36억이요? 예. 그러니까 종편 출범 당시에 자본금을 편법 충당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래서 장대한 회장이 지난해 11월 MBN 회장에서 사임을 했는데 사임을 하면서 무려 MBN으로부터 36억 정도 되는 퇴직금을 챙겼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실제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서 만약에 지급이 됐다 하더라도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법적으로도 저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MBN의 누적 결손금이 400억이 넘어요. 누적 결손금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계속 회사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게 MBN 사상 처음일걸요. 저도 그 회사 잠깐 있었는데 네. 한 번도 적자를 본 적이 없는 회사였어요. 종편이 되기 전까지. 근데 누적 결손금이 400억이 넘는 그런 상황인데 회장이 더더군다나 퇴직금으로 퇴직금도 그냥 퇴직이 아니라 굉장히 무리 불명예 퇴직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네.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퇴직을 하면서 36억의 퇴직금을 챙겨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법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완전 자본 잠식으로 가겠네 그러면 뭐 얄짤없이 그렇게 간다면은.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이게 고의적으로 회사를 망가뜨리려는 의도는 아닌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건 아마 아닐 거예요. 지금 대표이사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회사를 최대한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싶은데 아들이에요 또? 네,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럼 이제 아버지는 물러나고 아들은 남아 있고. 그러니까 두 사람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표의 두 사람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모시고 있던 그 위에 이제 이사님이 지금 대표님으로 되시고 그 옆에 보니까 익숙한 이름이 있더라고요. 아드님이 동시에 이름이 올라와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뭐 사실 확인은 안 되죠. 왜냐하면 저희는 직원이었으니까 윗분들이 뭘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아드님 몫으로 MBN은 준비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 저희 많이 들었었거든요. 사실은. 거기 여지없구만. 어째 족보 언론 아닌 데가 없어. 그렇죠. 족보 언론 아닌 데는 저널리즘. 저널리즘은 그렇게 아들한테 물려줄 생각이 저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아니고.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퇴직금을 36억 챙긴 것.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덕적 해이 저는 논란이 그렇죠. 제기될 수 네. 있고요. 저는 법적으로도 하성수 대표도 그 문제를 제기를 하던데 이건 법적으로도 한번 따져볼 수 있는 문제다. 그런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다른 문제는 MBN 분식회계 사건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분식회계 사건은요. 좀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몇 번 지적이 된 문제긴 한데 고약합니까? 고약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MBN을 운영하는 그 매일 방송이라는 데가 이게 공식 명칭은 매일 방송으로 돼 있잖아요. TV조선도 공식 명칭이 조선방송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자산 규모가 4천억 정도 되거든요. 원래 네. 종편이 자본금 4천억 정도로 네네. 시작했었죠. 이게 지금 638억 정도의 자기 주식을 분식회계를 통해서 숨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4천억 정도 되는 이 자기 자본 중에서 638억을 한마디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건데 아유, 이거는 뭐 이거는 양아치지. 이건 방송할 자격이 없어요. 이거는 분식회계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 일단 비중이 너무 크고요. 그리고 네. 최악의 사건이고 제가 봤을 때 여기 뭐 여러 가지 논의가 됐지만 더 큰 문제는 MBN 경영진이 이 분식회계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또 은폐를 했다는 거고요. 은폐를 한 걸 바탕으로 2014년과 2017년에 종편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걸 은폐. 그걸 은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재승인을 받았다면 이거는 정부, 방통위,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기만한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법 질서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린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방통위가 원칙대로라면은요 11월 MBN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종편 MBN은 탈락시켜야 돼요. 근데 과연 그럴 것인가? 일단 저는 의문부가 하나 찍힙니다. 왜냐하면 방통위가 너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목소리가 지금까지 없고요. 그리고 MBN 경영진을 다 지난해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이때 장대한 회장은 쏙 뺐거든요. 근데 장대한 회장은 기소조차 안 됐습니다. 맞아요. 사임했기 때문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족보언론 사주에 대해서 저는 봐주기 했다는 것밖에 안 되고요.
그럼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 누구였냐? 윤석열 총장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통해서 분식 회계라든가 저는 퇴직금 이 문제도 한번 검찰이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식 회계는 더더욱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과연 윤석열 총장 체제의 지금 검찰이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인가? 더더군다나 11월 지금 MBN에 대한 재승인 앞두고 있는데 네. 방통위가 이거 제대로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할 것인가?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뭐 제가 못 믿는다는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분위기상 MBN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뭐 관심도. 관심이라든가 이런 게 뚝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사에 대한 재승인을 원칙적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그 교과서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아웃시킨다라고 하는 거는요. 언론들이라든가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았을 때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 사안 가지고서는 이 정도 관심이라든가 언론은 거의 뭐 제끼고 있고 어렵다고 봐요 지금. 그러면 MBN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스리슬쩍 넘어갔을 때 MBN이 어떤 스탠스를 보이겠습니까? 아유 방통위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유 문재인 정부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저는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보거든요. 그럼.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검찰 수사, 돌입해야 될 검찰 수사 사안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하승수 대표가 고발장을 분식회계와 관련해서 고발장을 접수를 할 거래요. 그러면 이제 검찰 수사를 제대로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남아 있는데 글쎄요. 저는 가능성 높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정권이 중반부를 지나서 이제 사실상 내년이 이제 마지막 임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MBN 아웃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이게 재판으로 안 가겠어요? 재판 가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글쎄 그 임기 거의 종료 시점에 최종 판결이 날 수 있을 텐데 그때까지 한번 겨기자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든 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 가지고 엎으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이런 방송에 대한 자격 없는 방송에 대한 응징은 정권 초에 해야지 지금 이 시점이 상당히 좀 곤란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면서 이익은 이익대로 취하기 위해서 퇴직금을 빼간 게 아닌가 맞아요.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회장님들은 좀 깨알같이 그러니까 깨알같이. 네. 종편을 통해서 사주 일가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의혹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봐요. 퇴직금을 36억이나 뭐 규정에 따라서 했다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MBN 경영 상태가 저렇게 안 좋은 걸로 어려운데. 알고 있는데 36억이라는 퇴직금을 더더군다나 분식회계 논란까지 지금 빚어진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했다면 검찰 수사가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등등을 고려했을 때 MBN 제가 이 아이템을 왜 가져왔냐면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기사를 보고 이게 화가 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매일경제에서 뭐 어떤 기사를 봤냐면 국내 최대 재테크 쇼인 2020 서울 머니쇼에서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재테크를 통한 희망적인 꿈을, 중년층에게는 알뜰히 돈을 불리는 기회를, 노년층에게는 은퇴 기간을 위한 재테크 기회를 쌓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장대환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할 아이고, 상황이나 자격은 아닌 것 너무 같고요. 우리 대환이 형님이 주제 넘으시네. 예. 예, 그딴 말씀을 하셔. 아유. 이거는 좀 본인이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를 앞으로 본인 처지에 따라서 좀 가려서 했으면 좋겠고요. 더더군다나 또 최근에 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지난 16일입니다. 행사가 큰 게 하나 열렸습니다. 이게 무슨 행사냐면 세계 지식 포럼인가? 네, MBN에서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 최근 아마 엊그저께까지 했을걸요? 예, 예. 네, 세지포. 예.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팬데믹 이후로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인류의 안정과 번영을 담보하는 건 지정학적 충돌이 아닌 과학과 기술이 될 것입니다. 아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팬데믹 좋은 이후에 말은 다 하시네. 아름다운 아이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불법 논란, 분식회계 논란, 더더군다나
그 상황에서 36억 퇴직금까지 챙긴 분이 언론사 사주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얘기를 할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너무 지금 이런 기사를 보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예. 아마 내부 직원들은 회장님이 저렇게 많은 퇴직금을 받으셨다는 걸 몰랐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내부에서는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어요. 일하는 사람들은. 이게 직원들은 긴장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될까봐 굉장히 신경을 쓰고 혹 이제 직장을 잃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다라는 얘기 제가 들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벌어지는 일은 이제 그렇게 되어졌네요. 그 퇴직금 액수 다시 한번 얼마라고요? 36억입니다. 어떻게 하면 36억을 받죠? 월 4천만 원. 월급이. 아니 그 경영을 감사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경영- 월 4천만 원이요? 네. 경영을 양아치처럼 해놓고는 그 36억을 토해낼 생각은 안 하고 그걸 받아갔다고? 네, 야, 36억을 이거. 받아갔습니다. 대환 형이 그런 분이었습니까? 대한이 형 그런 분 같긴 한데 좀 많이 좀 아시나 네. 봅니다. 그래요. 만나봤어요? 아니 못 만나봤죠. 만나본 신문사 사주, 언론사 사주 누가 있습니까? 만나본 언론사 사주? 언론사 사주는 직접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송철훈이는 꽤 만나더만 뭐 보니까 방상훈도 만나고 뭐. 저는 못 만났습니다. 네. 형님. 조중동 사주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요. 나중에 사장된 사람이라도. 나중에 사장된 사람? 조중동에서 나중에 사장된 사람은 아니 이제 이런 다른 언론사. 그러니까 언론사 사장들은 몇 번 만나봤는데, 근데 신문사 사주들. 사주들. 그러니까 족벌 조중동을 경영을 하는- 제외한 뭐 다른 신문사의 사주, 그다음에 사장,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은 꽤 만나봤거든요. 근데 조중동 사주는 직접 이렇게 대면에서 대면에서 본 적은 네. 없어요. 그러니까 방가, 홍가, 김가 본 적 저 없습니다. 사람은 네. 잘 피해 다니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봤던 그 언론사 대표들, 특히 뭐 공영방송 대표들은 뭐 그렇더라고요. 뭐 좀 자존심도, 자존감도 이런 것도 없어야 그 대표까지 갈 수 있는 것 같아. 나는 언론인으로서 정도를 걸어야 돼.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이제 현 정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정부에서는 뭐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았죠. 정현주 사장 정도는 인정할 수 있겠다. 그래서 김종배 사장 정도. 생각해보니까 많네. 민주정부 빼고. 네네. 민주정부 빼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근데 나는 이 MBN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안 자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방통위가 또 제대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정무적 정치적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원칙대로 처리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이거를 원칙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까 김용민 PD도 얘기를 했지만은 뭐 법적인 논란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의지와 결기가 있어야 돼요. 지금 방송위원들 중에 잘 모르겠고요.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르겠고요. 지금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시끌시끌 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조용해요. 뭐 여러 뭐 언론이든 아니면은 뭐 밑에 시민단체든 이게 네. 뭔가 좀 시끌시끌하고 좀 이슈화가 되고 그래야 이 방통위도 좀 면밀하게 이거를 좀 보는 눈들이 많으니까. 아니, 이거- 언제쯤 발표가 나요? 이게 11월에 결론은 시민시사 11월에 들어가면은 11월에. 나오니까 그 전에부터 시작하면은 아마 뭐 10월 뭐 지금부터 만약에 시작됐을 수도 MBN이 없어지면 우리 이현경 앵커 저 경력 증명서 못 되는 거 아닙니까? 미리 한 때렸어요. 연장. 미리 한 10장 떼세요. 좀. 제가 봤을 때 MBN 자체가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고요. 네, 그렇겠죠. 아마 대주주가 교체가 되겠죠. 대주주가 네. 그게 가능한. 그렇게 아마 처리를 하지 않을까 대주주가 싶어요. 어떻게 바뀌어? 그건 난 차라리 방송국 허가를 취소하고 취소하고 다시 매각을 공모를 통해서 하든지 뭐 하는 게 공모를 나을 통해서. 수도 있죠. 근데 네. 이제 광고 시장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종편을 뭐 또 네. 기왕 없어지는 거 또 새로 뭐 그 숫자를 채울 필요 없이 그냥 정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리고 그런 문제까지 이 MBN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복잡하게 고려해야 될 사안이 많긴 합니다만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렇게 지금 문제가 많은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지금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분식회계를 이렇게 통해서 한마디로 조작해가지고 장부 조작해가지고 허가받고 재승인을 2번이나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방송사에 대해서 어떤 조치 없이 다 또다시 그냥 넘어간다. 그럼 앞으로 방통위는 재승인은 물론이고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만약에
나중에 재승인이 재승인에서 탈락되는 어떤 언론사가 나온다고 쳐봐요. 그러면 MBN 들이댈 거고요. 왜 저거는 그렇죠. 충분히. 이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방통위가 저는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가 앞으로 방통위의 권위라든가 방통위 행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너무 심각해 MBN은 그냥 넘어가기에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저는 이 관훈 라이트클럽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도 이만이라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봤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좀 유감인 것은요. 언론 시민단체도 이 문제 너무 조용하고 지금 추석 끝나잖아요. 그럼 얼마 안 있어서 이거 들어가야 돼요, 방통위는. 그러다가 11월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 내놔야 되거든요. 너무 짧아 지금. 이거 제대로 안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저널리즘이 하겠습니다. 저널리즘 해야 저널리즘. 됩니다. MBN 인수를 저널리즘이 MBN 인수를 아니 인수가 쟁점화를 문제를. 와치독을 알겠습니다. 감시견 역할을. 네네. 개 같은 역할을. 개 같은 역할을. 아니 뭐 기대하시면 이미 충분히 개 같으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무서워. 더욱더. 네, 더욱더 맹견이 되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MBN 장대환 형 그러는 거 아니죠? 아 그렇죠. 내가 사실 오늘 은행에 잠깐 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 매일경제신문을 봤습니다. 그거 다 틀어져 있잖아요. 네? 신문도 있고 MBN도 계속 그렇죠. 나오고. 은행 같은 글씨가 데.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글씨가 커져가지고 네. 사실 요즘 좀 신문을 보는 분들이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그쵸. 그분들도 이게 저거에 또 맞춰야 되니까. 그러게 보니까 내가 진짜 경제지를 종이 신문으로 접한 지가 진짜 오래됐네. 근데 좀 쏠쏠합디다. 뭐 재밌는 얘기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논조나 뭐 해석은 뭐 볼 것도 없고, 그 무슨 뭐 새로운 뭐 도로가 닦인다, 혹은 뭐, 네. 뭐 어떤 무슨 정책이 발표가 된다, 뭐 IT에 뭐 이런 뭐 저기 상품이 나온다, 이런 건 좀 솔깃하게 보여지는데. 근데 이거 갖고 누가 돈 주고 보겠는가? 이 은행에 굴러다니니까 보는 거지, 뭐, 솔직히 이걸 돈 주고 사고 싶은 마음은 초도 없더라고요. 이게 지금, 결국에는 종이신문으로 미래가 없으니까 방송으로 진출한 건데, 이제 방송도 정말, 만약에 진짜 방통위가 작심하고 없앤다면은, 이 매경을 필두로 해서 이제 기성의 레거시 미디어들은 다 하나둘씩 완전히 기반을 상실하지 않겠는가. 아니 근데 정말 이게 저는 방통위가 없애기 전에 기성 언론사들이 무너질 공산이 대단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시장에서 아예.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 무너지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안 무너졌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의 이 9개 종합일간지가 유지되고 그랬는데, 하나라도 무너져봐. 그러면 이제 시장에 아주 엄청난 시그널이 오는 거지. 야, 이제는 신문으로 안 된다. 야, 이제는 뭐 방송으로도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아마 이 방송이나 신문들 더 이상의 지금의 지위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언론사들이 이 선택적 정의, 너무나 표나는 선택적 정의 아닙니까? 가짜 뉴스를 해놓고도 천연덕스럽고 병장 회의에서 뭐 휴가가 결정된다는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들이 나오는 거는 이거 진짜 언론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진짜 지금 만약에 독자들도 많고 이 독자들로부터 비웃음 사면은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이런 경각심과 어떤 그런 조바심이 있다면은 그러면 이렇게 기사를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봐서는 될 대로 되라. 어그로라도 끌자. 좀 이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이런 언론들의 폐악질들이 실은 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온 언론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뭐 지금 독자들은 줄고 있고 뭐 기업도 사실 이제 신문 지면으로 웬만해선 광고를 안 하려고 하는 좀 그런 추세, 오히려 그냥 차라리 뒤에 이제 슬쩍 협찬식으로 해줄게라고 하는 상황인 만큼 좀 언론에 광고를 안 하려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실 뭐 지금 상당 부분이 지금 정부나 아니면 이제 공공기관의 광고들일 텐데, 맞아요. 예. 뭐 그런 파일을 좀 더 많이 차지하려고 지금 더 뭐 악다구니를 쓰고 달려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한편에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 뭐 MB나 박근혜 정권 때 사실상 거의 공공기관 광고들이 일방적으로 그쵸. 좀 몰아져서 집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그때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가. 네. 그것도 아마 지금 어렵지 않을까. MBN은
조금 제가 좀 괘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정도 불법 의혹이 제기가 됐고 논란이 제기가 됐으면은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최소한 이거는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 대국민 사과라도 하든가 어떤 개선 조치를 내놓든가 뭐 이런 걸 해야 돼요. 경영진이 됐든 대주주가 됐든 간에 아니면 장대환 회장이 됐든 간에 조용하잖아요. 그냥 MBN 노조에서만 경영진 사과하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론기관이 아니죠. 언론사 개혁을 위한 아주 소소한 그러나 굉장히 치명적인 그 아이디어를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냈습니다. 정부 광고. 네. 정부 광고 지금 가장 많이 가져가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동아일보. 동아일보. 그렇습니다. 네. 조중동이에요. 빅3가 조중동이야. 참 너무 한심한 게 그러니까 우호적인 언론에다가 주는 건 너무나 표가 나지만은 근데 죽어도 욕먹는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광고를 아예 아무 언론사에다가도 안 주든지. 근데 지금 가장 자기들 열심히 욕하는 빅3한테 지금 광고를 가장 많이 몰아줘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어느 정부가 이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더 뭐 조중동이 우리를 욕했기 때문에 너희들 엿먹어봐라. 이건 안 되고 가짜 뉴스, 어그로 끄는 뉴스. 이 뉴스 순위도 빅3는 아마 저기 조중동일 거란 말이죠. 네. 그런 언론사들은 안 주는 걸로. 벌점처럼. 그렇지. 그렇잖아요. 정부 광고가 실린다는 거는 적어도 이 정부가 이 언론사는 믿을만하다. 혹은 뭐 영향력 있다. 그래서 광고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신문사가 엉뚱한 소리나 찍찍했었고 그러면은 정부 이미지도 먹칠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가짜 뉴스는 뭐 정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언론중재위라든지 혹은 뭐 자기들이 스스로 바로 잡습니다. 정정보도하든지 네. 정안되면은 민사든 형사든 그 저기 법원에서 최종 판결 나는 거 요걸로 해가지고 이제 점수를 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하여간 그 가장 나쁜 그 점수가 나오면은 가짜 뉴스가 누적돼가지고 나쁜 점수가 나오면은 그걸로 아예 배제하는 거야. 아니 저는 약간 이게 그 현업에 계신 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과격하다 그러는데 저는 그 정부가 잡고 있는 언론 홍보 예산 있잖아요. 네. 확 줄여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광고를 안 해도 네, 돼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메이저 언론사에 집행하는 광고 있잖아요. 이거는 거의 제로에 가깝게 해도 되고요. 다만 언론의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지역 매체라든가 이런 뭐 작은 단위의 언론사들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어떤 차라리 1인 미디어라든가 이런 저는 쪽에 그런 거 좀 신설하면 이런 좋을 것 쪽에 같아요. 정책적으로 키우는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저는 오케이. 근데 흔히 말하는 주류하고 이런 덩치 큰 언론에 정부가 굳이 이걸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가지고 이걸 집행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게 끊어야 돼요. 그 이게. 이제 과거엔 그랬지. 이게 바로 정부가 이제 대언론을 상대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부 광고를 집행하는 거지. 무슨 그 매체에 정부 광고 나갔다고 그 읽는 사람 누가 있어? 그렇죠. 아무도 없어, 아무도. 근데 그게 아마 관행적으로 진행이 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 줬다가- 하던데 그냥 계속. 편의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ABC 그 협회가 이제 부스 공개를 하니까 그 부스에 맞춰서 이제 광고를 그쵸. 얘기를 이제 배분을 하는 건데, 근데 ABC 부스 조사가 그렇게 사실 그렇게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가기 전에 연락한다며. 야, 오늘 간다? 네. 그럼 그때는 뭐 예를 들면 뭐 50만 부 찍는 거 100만 부 찍지. 안 그래? 장부야 뭐 맞추면 그만이니까. 그 배달 해가지고 그거 어떡하냐. 그 계란 공장 보내면 되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ABC 협회에서 항상 강력 반발합니다. 반발해? 네. 우리는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절대 그렇지 않죠. 뭐 절대 그렇지 않고 그 어쨌든 뭐 ABC 협회에서 부스 조사를 좀 제대로 하고 아마 제대로 하면은 뭐 지금 조선일보가 뭐 몇십만 부다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안 나올 거예요 절대. 몇십만 부로 줄었어요? 지금 옛날에는 100만 부였는데 그 100만 부 무너진 지는 좀 된 것 같고. 네. 그래요? 뭐 어쨌든 굉장히 좀 실제로 이제 네. 뿌려지는 거 말고 실제 구독하는 거. 내가 알고 실제 있기로도 구독하는 이른바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매체들도 10만 부 안 넘을걸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경제 신문 중에는 많잖아요. 종이 신문 찍는 데 있는데 10,000부도 안 찍고 저기 뭐야? 그렇게
나 저 종이 신문 나오는 신문이요 이러는 데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그러나 많은 언론이 없는 이유는 뭐냐? 광고주들이 먹여 살리니까. 그렇죠. 광고주들이 먹여 살리니까 또 광고주들이 문재인 정부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이 뭐 추미애 때려잡을 땐 뭐 온 언론이 달려드는 이유가 다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복잡한 사연이 아니야. 언론사들의 맞아요. 기자들의 멘탈리티가 뭐 무슨 뭐 어떤 시대의 조류를 만나가지고 변해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김영 PD가 정확하게 맞는 게 독자들이 막 항의하고 비판하잖아요. 그 거들떠도 안 본 이유가 자기들의 전주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전에 한번 얘기 들어봤는데 전화를 받는데 이런데 여보세요. 아이고 저희 신문 보시나 얼마나 그래요 뭐 저희가 좀 잘못했네 보니까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네 이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만약에 후원과 구독료로 운영되는 그런 언론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독자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 전화 같은 거라고 비판을 했을 때 당연히 언론사에 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잖아. 근데 지금 기성 언론사 종이신문 내고 있는 그런 기성 언론사들 중에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거의 없죠. 아까 저 사이 정확히 확인해 보니까 뭐 지난해 116만 부라고 하더라고 조선일보가. 근데 아마 제대로 ABC 조사하면은 그렇게 안 나올 거예요. 많이 줄었네요. 네. 그 전에는 150만 부 정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안 봐. 그 150만 부가 다 배달된다고 칩시다. 그 누가 앉아가지고 조선일보를 열심히 읽겠어. 아니 또 그 중에 읽는 사람이야 있겠지. 계란판으로 가고 뭐 응? 그냥 그래요. 태유지 뭐 그런 데로 가고 그러죠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신문이 안 망해서 그렇지 망하면은 정말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신문 광고를 이제는 정부가 엄격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 난 그래서 그 신문 그 광고비는 물론이고 그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맞아요. 다 신문 하나씩 봐요. 맞아요. 네. 하나가 뭡니까? 5, 6개씩 본다고 아무도 읽는 사람 없는데도. 구독료도 꽤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딱 원칙을 정해. 가짜 뉴스 많이 하는 언론은 아예 구독조차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일개 반 신문 하나 이렇게만. 그래서 가짜 뉴스 많기로 그 순위권 안에 드는 것들은 아예 배제하고 그 나머지 중에서 하나 구독하든지 말든지 안 해도 좋고, 네. 이렇게만 한다면 언론 개혁 저절로 됩니다. 내 말대로 해봐, 언론 개혁 돼요. 가짜뉴스 할 때마다 이제 포도송이 하나씩 이렇게 좀 한장 채우면 이제 중국집에서 아니 나는 어디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갈 때 언론사 갈 때도 저 아까워 죽겠어요. 왜냐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심지어 미용실에 머리 깎으러 가잖아요. 거기도 내가 보기 전까지 그대로 있어. 조선일보하고 경제지가 내가 봐 내가 이렇게 나 그지 빳빳해. 안 본다는 거잖아. 2000년대만 해도 말이죠. 2000년대. 제가 이제 사실 2000년까지는 조선일보 애독자였습니다. 정말 애독자였어요. 2000년까지. 2000년에. 그래서 조선일보도 재밌고 스포츠조선도 재밌었어요. 스포츠조선 두 개를 구독을 했습니다. 네. 네. 와, 그 중량감 있는 독자였네요. 그 저기 허영만 만화 있잖아요. 아, 사랑해. 사랑해. 예. 그거 보느라고 예, 있었는데, 야 그리고 나서 이제 2002년에 노조 활동하다 이렇게 잘린 이후로부터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세상이 뒤집혔고 제 몸이 저절로 좌측으로 가더라고요. 좌측으로. 네네. 좌측으로 가서 이렇게. 역시 네. 실존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모든 역사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때 조선일보를 지금 다시 PDF로 보면은 그렇게 망가지진 않았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굉장히 그럴듯한 사설과 그럴듯한 주제. 또 조선일보는 자기 어떤 우파적 아젠다를 얘기하면은 그 밑에 아주 절묘하게 한 면 다 그렇게 실리진 않잖아. 네. 그렇게 막 우파적 아젠다를 딱 설정을 하면은 뭐 노조를 깐다든지 뭐 이렇게 대기업을 미화한다든지 혹은 뭐 민주당이나 진보 세력을 깐다든지 그래 놓고 그 밑에다가는 와 미담을 싣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마음 뭉클한 미담을 기사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이념성을 희석시키는데 그렇게 동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조선일보는 장사를 진짜 잘한 게 그 시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문화면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요. 아 빵빵해져 나면. 진보적 지식인, 좌파 지식이 많이 등장시키고 그 사람들이 쓴 책, 서평 많이 쓰고 그것 그러니까 때문에 문화면만 보면은 여기가 조선일보인가 한겨레인가 맞아요.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한 거죠. 양쪽을 다. 그렇죠. 그래도 뭐 옛날 얘기고 지금은 완전히 망조가 갔죠. 들었죠. 원사이드로 한 가고 면도 있죠. 볼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이거는 결국 망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 그 저널리즘은 하루라도 더 빨리 망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네.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공세 필봉을. 네, 공세의 필봉을 네. 휘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공세의 필봉을.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현경 앵커. 네.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랑 연장선인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그 중앙일보 일면에 실린 기사들이 다 좀 문제가 좀 돼서 그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문을 받을 때 뭐 아까 보는 사람도 많지는 않지만 일면 기사는 좀 제목도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네네. 요즘엔 거의 감정 실린 듯한 헤드라인들이 되게 그쵸. 많이 뽑히기도 하는데 뭐 저기 며칠 전에는 이 사람들이 국민을 상처 입게 했다. 조선일보. 네. 야, 이건 그런 정말 식으로. 참 아주 무슨 유치원. 그러니까요. 시인이 이 일면을 담당을 하고 있나? 제목을 뽑을 때. 이상한 제목들이 좀 요즘 보여요. 그 예. 제가 이걸 보고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기사가 있었는데 17일자에 국군 장병의 사기극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6% 고금리 적금 준다던 약속이 깨졌다라는 내용이었었는데 내용은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국민의힘의 윤창현 의원실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군에 가면 적금을 들게 해주는데 사실 요즘에 적금이 5% 뭐 6%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이라고 하는 정책금융 상품인 거예요. 그래서 저 장병들이 적금을 들면 그 목표가 제가 그때 들었기로는 제대할 때 학교에 내일 학자금 정도 마련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꼬박꼬박 적금을 하면 사실 제대하고 나면 당장 대학 등록금이 너무 힘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월급을 받아서 차곡차곡 적금을 하고 나면 한 학기 등록금 정도 마련할 수 있을 정도. 그게 이제 목표였다고 저는 들었었는데 어쨌든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의 이자가 6%를 준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그걸 안 줬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저는 6%짜리를 준다고 하고 아예 아무것도 안 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국군 장병의 사기극 6% 고금리 적금 준다는 약속 깨졌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그 윤창현 의원이 주장한 게 두 가지였어요. 이게 원래 2018년 1월 국무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군인들 월급이 인상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저축을 장려하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마련하라 이런 지시에 따라서 8월에 관계부처가 모여서 기본금리가 5%를 주고 금융기관에서 그다음에 정부 지원으로 1% 우대금리를 더 줘서 6%짜리 적금을 만들어줬다. 근데 실행이 되지 않았던 게 이게 약속을 못 지켰다. 이게 이제 기사 내용의 줄거리였어요. 이걸 준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근데 윤창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해놓고 정부와 여당이 법도 발의를 안 했다. 법조차 발의를 안 하고 사실상 손 놓고 있으니까 66만 군인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였다. 이제 이런 기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6%를 준다고 하고 하나도 안 준 거야?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사를 보니까 5%는 주는데 5.5%는 주는데 정부에서 준다고 한 1% 우대금리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병역법을 정부에서 발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는데 첫 번째 발의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왜냐하면 2018년 12월에 정부가 이제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병역법 개정을 못했어요. 이유는 국민의힘,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있었던 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해서 뭐야 그러면? 자기들이 반대해놓고 지금 안 줬다고 뭐라는 거예요? 반대해서 법안이 통과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지금 야당의 반대로 그 개정안이 발의가 안 돼서 못 됐던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틀린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기사 내용이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놀라기도 했었는데 정부가 이제 장병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였다고 하니까 첫 번째는 발의가 됐는데 준비가 안 됐던 거고 두 번째는 그 66만 장병들이 이미 5.5%로 가입이 돼 있어요. 근데 그래요? 정부에서 주는 우대금리만 1% 얹어주는 게 이제 법안 발의가 돼서 그게 통과가 못 됐으니까 못 준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제목을 이제 하나도 안 받는 것처럼. 장병 사기극을 벌였다고 사기극이라 뽑았으니. 그러면 약속을 안 지킨 거잖아요. 5.5% 사기극이 되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국민의힘 의원들이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서 반대했으니까. 5.5%를 이미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장병들이. 지금 이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이라고 하는 게 목돈 마련하기 위해서 기본금리 5%에 정부 1%를 얹어주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윤창현 의원이 추가금리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1% 법안도 발의하지 않고 아예 그냥 관심을 쏟지 않았다. 사기극을 벌였다라고 했는데 법안 발의는 됐으나 국민의힘에서 반대해서 법안이 통과가 못 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 5.5%는 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보니까 예치 기간에 따라 최대 금리가 5.5% 금리를 적용을 해서 66만 명이 넘는 장병들이 가입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제목만 보면 윤창현 의원이 1%의 우대금리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는지 모르지만 제목만 보면 이 이후에도 이 제목들을 따라서 국군 장병의 사기극 66만 명의 뒤통수 이런 제목들이 달려서 기사. 요새 기자들도 다 기사 제목만 보고 다 따라 쓰나? 맞아. 그게 비슷한 어뷰징 기사들이 계속 나왔다는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기사를 아침에 봤는데 저녁에 YTN에 보니까 팩트 체크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걸 보니까 5.5%에 1% 더 준다고 하는 게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좌초가 됐고 지금 5.5% 주는 거는 진행이 되고 있구나를 그때서 알은 거죠. 아니 이거 뭐 완전히 이게 이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쓴 건 뭘까? 이거는 그래서 뭐 지금 청와대의 그 누구야 강민석 대변인. 네. 그 네. 사람도 중앙일보 출신이잖아요. 출신. 네, 맞아요.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반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했고 근데 중앙일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군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단축이 됐잖아요. 그래서 장병 준비 적금 가입 기간이 지금대로 유지될 경우에는 이제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조정을 해서 5% 이상 금리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15개월 정도 하고 이제 가입을 하고 있으면 그 정도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사실 이런 적금이 있는지 전 잘 몰랐어요. 네. 근데 일면에 실리면 아무래도 뒤는 안 보지만 앞엔 다 보잖아요. 네. 편의점 가도 제일 앞에는 헤드라인이니까 잘 보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청와대에서 반박을 했지만 반박한 내용도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론이 나온 기사를 언론에서 반박해서 팩트 체크를 해주는 이런 상황에 나가면 본지에서도 설명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최근에 남편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대한민국에 그 군인 가족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집안에 다들 군대 가는 남자들이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 군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 예민할 수밖에 없는 예민해. 상황인데 이거는 좀 그리고 기자가 왜 이걸 확인하지 않고 썼을까? 보도자료만 확인을 해봤어도 국방부에서 나온 걸? 저는 중앙일보가 뭐 그 정도 네. 그 정도 판단할 수 없는 조직이라고 보진 않고요. 네. 의도가 있었겠죠. 제목을 그렇게 뽑음으로써. 지금 시즌에. 그러니까 뭐든 긁어서 정부 비판하는. 지금 혹시 이런 건 아닐까요? 그런 추측이 좀 드는데 중앙일보는 기자들이 써낸 기사를 갖고 요 내일 실어야 되겠다 이런다면서 노땅들이 네. 그렇죠. 노땅들이 젊은 사람들은 지금 신문 제작에 참여를 안 하니까. 그게 뭐 아. 하루 종일 돌아가다가 어쩌다 올라온 이 기사를 내 일면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내가 봤을 때는 현장 취재 기자한테 야, 이거 일면에 실을 건데 내가 이런 제목을 낼 거야. 괜찮겠지?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가 읽어보고 거기에 이제 그 문학적 그 소양을 최대한 가동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목을 뽑은 건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진짜인 줄 알았는데 18일자였어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제 그 청와대와 관련된 감사를 진행을 하고 나서 지금 송재호 당시 위원장에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비상임 자문위원장이었는데 월급처럼 400만 원씩 5천 200만 원을 지급했다. 네. 원래 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같은 곳에서 비상임위원장에게 전문가 자문료를 고정으로 하면 불법이라면서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규정이 돼 있다. 이외에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당시 부위원장이었던 지금 이용섭 현 광주시장에게도 네. 월 628만 원씩 5,513만 원을 지급했다. 이것도 정기적인 월급처럼 주면 안 된다. 그리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위도 법령과 다르게 위원장에게 사례금처럼 사실상 급여처럼 지급을 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이고 그리고 감사원에서 전 이 문장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감사 결과도 이례적이고 공표했다는 사실도 이례적이었다는 평가였다. 그러니까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굉장히 주목받는 사람이잖아요. 네. 이 정부에 발탁이 됐으나 이 정부의 반기를 들고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그런 최재형 감사원장이 청와대의 감사를 잘 하지 않는데 감사를 해서 이 문제를 들췄다. 이제 이런 뉘앙스로 신문이 실렸어요. 청와대와 긴장 관계가 될 정도로 권력기관 감시를 강조해온 최재형 감사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근데 이게 이제 청와대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상으로는 비상임인데 상근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개별 업무별로 자문료를 별도 상정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월정액으로 지급했다라는 내용이었었는데 이런 내용은 사실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것도 일면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이 앞에 부분은 사실이 완벽하게 아닌 거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이 부분은 만약에 이견이 있다고 하면 정부 입장을 달아서 사실은 이거는 써줘야 되는 부분인데 보는 독자나 혹시 온라인 기사들도 이게 다 올라오니까 그럼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신문이 오래 못 갈 것 같다. 아마 언론사에 계신 분들도 많이 그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미디어 오늘에서 본 기사 중에 제 눈에 되게 많이 들어왔던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부산 MBC에서 네. 그 유튜브를 했는데 45만, 3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유튜브가 있었던 거예요. 네, 내용이 네, 네. 그게 뭐였냐면 지난번에 하이선 왔을 때 실시간 속보를 한 거예요. 네네. PD 한 분이랑 네. 기자 한 사람이 아나운서 한 사람이 그게 되게 재밌어요. 네, 근데 그게 사실 뭐 이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전국 날씨도 안 궁금하거든요. 근데 TV 속보를 보면 계속 그 중앙이랑 여러 그쵸. 지역만 나오니까 부산에 계신 분들은 그때 굉장히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그 올림픽 경기장 그 경기장도 막 그 난리가 났었고 빌딩 계속 유리창이 깨져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라 사실 지금 이미 한 2번을 당한 상황이었고 부산 시민들이. 근데 그게 그 아나운서와 부장 한 사람이 둘이 앉아서 그 기사를 계속 속보를 읽어주고 궁금한 걸 얘기를 해주고. 그렇지. 기사는 계속 들어오고요. 유튜브식으로 방송한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30만, 45만이 넘고 그리고 시민들이 고맙다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 지역 언론사는 편성권이 없어서 저 그 MBC에서 하라고 하지 않으면 속보를 할 수가 없어요. 중앙에서. 예. 아니 실제로 그 비슷한 사례가 작년 4월 3일이었나요? 그 재보선 있었을 때 네. MBC 경남. 네, MBC 네, 네. 경남에서는 어떤 거였냐면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거기 기자 둘이 앉아가지고 지금 창원 성산 네, 지역에서 네, 네. 그 재보선이 있었잖아요. 네네. 굉장히 열띤 상황이었죠. 그 동네별로 이게 사실은 그 개표 상황을 보면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요. 딴 데선 다 아이고 정의당 졌다. 그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를 이제 저쪽 자유한국당에 넘겨주는가 보다 그랬는데 이 MBC 경남은 정확했어. 아, 이 동네는 아직 그 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여기는 저 정의당 표밭이라고 지금 여기는 원래 저기 자유한국당 표밭이었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서 얘기하니까 아 이게 제일 정확했어요. 결국 그 누구야 정의당 그 양반이 됐잖아요. 여영국 여영국 후보. 의원이 됐잖아요. 또 저 목포 MBC 같은 경우도 손혜원 의원 부동산 맞아요. 그때 난리 투기를 났었어요, 유튜브. 목포 MBC의 그 방송 부장하고 기자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가지고 결국 네. 그건 전혀 혐의가 성립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 MBC의 그 보도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 전에 우리 저 박대용 전 춘천 네. MBC 기자 나왔었는데 사실 이제 지역 MBC
보도에 대해서는 태풍이나 수해나 폭설이나 이럴 때나 중앙에서 연결을 맞아요. 하지 거기서 저널리즘적 보도를 하면은 실어주질 않아요. 그쵸. 기본적으로. 위에서 선택하잖아요. 네. 지방 MBC에서 이제 메인 뉴스에 제작한 리포트를 보고 그 중에서 조금 그림이나 뭐가 좀 특이할 것 같으면 중앙에서 뽑아서 이제 선택하는 아이템이니까 네. 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아이템 그것도 잘 안 실어줘요 또. 안 싫어요. 근데 우리 맞아요. 저 박대용 기자가 했던 특종 중에 그 정수기. 물에서 좀 단맛이 나는. 알고 봤더니 필터에다가 설탕을 넣은 거야. 거기에 그냥 온갖 벌레들이 예. 살아 있었고 그걸 이제 보도했지. 그런 아주 엄청난 저널리즘의 성과들인데 지역 MBC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 그냥 평가 절하를 한다고. 그쵸. 근데 지역 MBC 기자들이 그 지역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인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서 있다가도 부모님 계시니까 사실 지역에서 그냥 근무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지역 MBC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그 패배감을 극복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원주 MBC. 네, 원주 지역에 MBC. 있으면 네. 그 패배감을 극복하는 게 연말에 아나운서들 모임이 있어요. 예. 지금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나운서 모임에 지역의 아나운서들도 오라고 초청장이 오거든요. 아나운서의 밤 이런 거 하니까 저희는 안 가요. 왜요? 그러니까 패배감. 약간 투명 인간이니까요. 그러니까 깔보는 이런 것이 있는 왜냐하면 거지, 사실은 언론사 3사는 회사가 달라 서로 너무 잘 알아요. 네. 방송에도 잘 나오긴 하지만 그 입사 시험 칠 때 같이 많이 경쟁자들이었으니까 같이 MBC 본 사람 중에서 MBC 된 사람, 안 된 사람은 SBS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되게 잘 알잖아요. 근데 지역 MBC에 있는 아나운서들은 일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저는 제가 한창 일할 때 아침 뉴스 하고 다큐멘터리 제작하러 나갔다가 저녁에 그 정보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어디 가서 먹어보고 뭐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이렇게 퇴근하고 주말에 근무 수고 뭐 이런 전국 시대인가? 뭐지? 네 맞아요. 저도 전국 그거 시대인가? 했었는데 예. 그런 것들을 다 하면서 하니까 사실 지역에 있는 아나운서들은 일은 정말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대목이 있으니까 그 패배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제가 이 부산 MBC 걸 보면서 사실 화려한 것들도 필요 없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이 중앙 언론이지만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계속 하게 되면 신뢰도는 계속 떨어질 테고요. 지향하는 바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이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밝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스스로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2018년에 산불났었잖아요. 그때 이제 라디오 방송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11시 방송 들어가는데 산불이 너무 많이 번진 거예요. 강원도에. 근데 아무것도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사 검색을 해도 연합뉴스가 빨리빨리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트위터로 들어가 봤거든요. 트위터에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사진을 찍어서 다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방송이 훨씬 더 생생한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 사실 확인은 해야 되지만 그래서 제가 2번씩 체크를 해서 하는데 오히려 통신사에서 올라오는 기사보다 훨씬 빨라요. 재난 그렇지. 정보 같은 경우는. 또 방송을 하는 게 내가 정보를 가진 사람으로서 정보가 없는 사람한테 던져주는 그 차원도 아니고 적어도 정보를 전달하면은 방송 듣는 분들이 교차 검증을 해줘요. 맞아요. 교차 검증을. 맞아요. 해줘요. 아닙니다. 거기 이미 불길 다 지나갔고요. 지금 어디로 번지고 있어요. 또 연락이 옵니다. 그럼 방송이 좋아지지. 그러니까 쌍방향으로 맞아요, 하니까 맞아요. 다른 데서 나간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통신사에서 기사를 올려주는 것보다 재난 같은 경우는 현장 모습이니까요. 네. 저는 심지어 거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사방팔방 사진을 찍어서 대피로까지 설명을 다 해주시고 우리 동네 할머니가 많이 사셔서 지금 대피를 못 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좀 해달라. 이제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트위터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진짜 제가 속보 특보 많이 했는데 재난 속보는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지역 MBC나 작은 언론들도 생존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저는 지역 언론인들이 또 그 지역의 전문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방송에 있어서는 KBS하고 그 지역 민방은 좀 한계가 있더라고. 예. 역시 그 저널리즘적 자기 정체성과 또 철학과 실력을 구축한 거는 MBC를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 왜냐하면 KBS는 순환 근무제이기도 맞아요. 네, 하고 순환 근무를 안 한다면 비정규직이고. 예. 그 지역 민방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주들이 다 저 건설 주로 이제 자본, 회사들이 네. 있으니까. 토건 자본들 이래서 자긍심이나 뭐 어떤 열정이나 사명 의식이 MBC만 못한 건 사실이에요, 솔직히.
근데 MBC는 기본적으로 공영방송이지. 또 나름대로 서름을 또 받은 측면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지역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메이저 아닙니까? 그렇죠. 메이저. 네, 지역에서는. KBS보다도 메이저니까 또 그 나름대로 어떤 자기의 어떤 프라이드도 있는 것이고요. 프라이드와 열등감이 이제 공존하는 건데 그래서 MBC의 지역 MBC의 보도는 남달라요. 확실히 뭔가 좀 그 뼈대가 있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에 그 MBC 경남에서 제가 무슨 프로를 하나 했었는데 근데 지역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지금 그 KBS가 저녁 7시에 하는 뭐 어느 날은 뭐 제주도에서 하고 어느 날은 네네. 뭐 광주에서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모든 뉴스를 그 아카이빙을 해가지고 아카이빙이 아니라 이제 웹하드에 올려놓고 그 지역에서 앵커는 지역에서 하는 거야. 아, 앵커는 지역에서 하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마산 앞바다에 무슨 뭐 큰 사고가 났다고 쳐봐. 그러면 첫 뉴스로 그게 가는 거지. MBC 경남에서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뉴스는 중앙 정치 뉴스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앵커를 서울에서 하고 만 그래서 30분씩 하고 그다음에 지역으로 마치 떨이를 팔라는 식으로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라 아예 그 땡 되면은 정시와 함께 지역 MBC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가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죠. 그 하나만한 리포트도 많아요. 서울에. 네. 굳이 저거 해야 되나? 이런 리포트들도 종종 보거든요. 차라리 의미 있는 로컬 뉴스를 메인에 올리는 게 훨 낫죠. 그런데 그렇죠. 내 얘기가 네. 바로 그거야. 그래야 그 뉴스가 살아난다. 그렇죠. 아까 예. 선거 방송도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거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뭐야 유튜브식으로 지역 방송하면요. 지역 방송을 유튜브의 틀에 맞게 맞아요. 하면은 대박 납니다. 그렇죠. 네, 저도 대박 그렇게 나고요. 생각해요. 전국에서 히트를 칠 거야. 예, 그만큼 이제 더 이상 중앙 방송이 나머지 방송을 지배하고 지휘하고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은 이제 옛날 얘기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예. 네. 기